네, 오늘 시장의 이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와운의 파트너의 임주화 멘토, 그리고 독립리서치 분리세 양명길 멘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는 2차 전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테슬라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실적은 이제 어제 장 이후에 발표가 됐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실적 개선이 좀 적었다.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시장의 의구심이 좀 풀리는 모습이었고 그것 때문인지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 영향을 국내에도 이제 앞으로 받겠죠. 어떻게 보면 어제 전일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먼저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뭐 LG에너지솔루션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거든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양명길 멘토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먼저 최근 테슬라가 이제 강하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락을 할 때는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서 전기차의 이런 소비 둔화 우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있었죠. 그럼에도 이제 테슬라는 이를 이제 가격 인하를 이제 대응 카드로 꺼냈고요. 그래서 최대 전기차 가격을 20%까지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가격을 인하고 나서 이제 수요는 더 많아지고 있고 지금 공급량의 2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역시 그럼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런 걱정 우려가 일단락된 모습으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테슬라가 이런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뭐 현재는 이제 가격 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기술주가 이제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주의 상징이라고도 제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성장주의 입장에서 지금 금리 인상이 먼저 기대감이 선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장기채 금리가 먼저 하락을 했고 이제 장기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를 갖다가 하반기엔 다시 인하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먼저 기대감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대감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먼저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제 물가가 잡혔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 리오프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사실 소비를 왕성하게 할 때 과연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제 중국으로 인해서 글로벌 인플레가 다시 심화가 될 경우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는 무슨 이제 우리는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 고금리를 더 길게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하반기에 이런 시장의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테슬라가 반등은 했지만 우리가 성급하게 이제부터 테슬라가 다시 갈 거야라고 결정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의 이런 매출액이 증가하고 판매 대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테슬라향 기업들을 갖다가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향 매출이 80% 수준이고요. 그래서 테슬라와 이제 주가 연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3천억 원 투자를 유치해서 국내와 국외, 그러니까 미국 쪽에 이제 공장을 증설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면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고요. 테슬라가 20%의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면서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살까 말까 고민하던 것이 20% 세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 정도는 좀 살 수 있겠네 하고 지갑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테슬라의 증가 판매 수가 늘어날수록 결국 LNF가 공급하는 양극재 시장에서 양극재 매출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LNF는 단기적 관점에서 테슬라와 함께 같이 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테슬라는 기술주의 반등 관점에서 같이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고 FOMC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시장도 의구심이 있죠. 내리지는 못할 거고 이 상태에서 그냥 유지할 건데 이 유지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정점에. 그리고 추가로 인상만 안 해도 시장은 뭐 환호하는 지금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테슬라 오르면 LNF는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임주환 멘토께서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지금 중국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준으로 중국 자동차 전체적으로 3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할인해서 판매를 테슬라를 겨냥해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봉쇄 때문에 한 0% 성장률이었다면 올해 한 5%에서 4% 정도 잡기 때문에 그만큼 뭐 인위적으로 닫았다가 인위적으로 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소매업들이 굉장히 호조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소매업들 중에서도 뭐 식음료 소매, 그다음에 전기차 소매 이런 업종들은 올해 상반기엔 굉장히 많은 호조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에 포인트는 아까 다 말씀을 주셨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실적 발표 괜찮게 잘 나왔는데 여기서 할인해서 판다고 그러면 더 좋겠다라는 전망인 건데 우리 예를 들어서 예전에 현대차 자동차가 뭐 이렇게 할인을 해서 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소재나 아니면 장비 업체들 혹은 뭐 아니면 부품 업체들한테 판매 가격이 떨어진 만큼 부품을 너네가 손해 봐가면서 더 싸게 납품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전제가 있어서 자동차라는 거를 만약에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싸게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부품 쪽에서는 좀 주가가 많이 못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단가 압박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시죠, 국내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테슬라에서는 뭐 부품 보고 싸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 완성 차값을 좀 떨어뜨려 싸게 파는 대신에 내부적으로 고정비를 좀 낮추는 과정에서 뭐 인건비를 줄이면서 사람들을 네. 작년부터 이제 많이 감원을 해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냥 우리는 정가에 판매가 되는 부품들에게는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9월부터 현대자동차가 전기 택시 이슈가 있었는데 반자율 주행 전기 택시를 뭐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아직은 이제 활활 타오르지 않고 그냥 김만 서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아직 뭔가 이렇게 커다랗게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기 택시로 바뀌는 어떤 전 세계적인 방향 그리고 우리도 2019년 9월 8월부터 준비해왔던 전기차로 인한 전기 택시의 확대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소매업 전체적으로는 고물가를 찍고 이제 6.54%로 물가가 이제 2%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태라면 경기의 침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구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 이하 내려가야지 침체인 건데 그 6%, 5%, 4%그 물가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판매 자체는 호황인 거기 때문에 다소 상반기에는 좋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를 사는 거는 조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트레이딩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서 네네. 물량 나오는 부분들은 한 나올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만 나오면 그냥 중간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한꺼번에 물량이 다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왜냐하면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중간 정도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다 같이 폭락해서 뭐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물량이 막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고 공매도를 막고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계신데 사실 뭐 한 3분의 1 그렇게까지 될 것 정도 같지는 않다. 물량만 나오게 된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어차피 테슬라 매출도 괜찮은데 또 세일 판매까지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매출이 나지 않겠느냐, 중국 열리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당분간은 다음 한 2, 3분기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갈 수 있는 재료가 있으니까 물량이 3분의 1만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다 나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우려스럽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할 때 한 50만 원 정도에 저희가 공모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주가가 중요하겠죠. 이게 우리 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주를 받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모가보다 주가가 한참 높아야 이게 그래도 좀 더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애매한 가격대에 있으면 아유 빨리 이자 때문에 팔아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주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우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임주환 멘토께서는 그렇게까지 물량이 많이 쏟아질 것 같진 않다. 주변에 지금 모양새가 돌아가는 게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주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앞서 약간의 순환매 같은 모습인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조선해운주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를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길 멘토께서는 조선해운주 오늘 강세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최근에 이제 조선주의 강세는 먼저 신조선가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조선가 같은 경우 작년 초 대비 이제 올해 한
3% 지금 상승을 했고요. 1월 13일 기준으로 신조성과 지수가 162.4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 수준이 어느 정도면 작년 22년 8월 이제 전고점이죠. 전고점 포인트가 162.12보다 더 높은 수치에 와 있고 2009년, 2008년 호황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신조성가가 올라가니까 조선사들이 새로 수주 받을 때 더 비싼 금액으로 배를 이제 수주 받을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세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제 신조성가가 그렇다면 신조성가가 왜 오르냐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배경은 뭐 모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IMO에서 환경 규제를 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게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NG 선박의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 역시 이 신조성가의 이제 강세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내에선 또 지금 모멘텀이 또 있죠. 작년에 이제 카타르 프로젝트가에서 1차 수주로 54척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수주 랠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지켜봐야 되는데 3월에 이제 선주사를 통해서 카타르에서 선주사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이후에 또 발주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투심이 좀 개선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은 네. 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2020년 이후에 미뤄지고 있는 모잠비크의 이제 LNG 프로젝트도 이제 재개되는 양상이라서 이거 역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그렇다면 이제부터 완전히 턴어라운드해서 그냥 쭉쭉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한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인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조선업 근로자 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줄어서 2014년 당시에 이제 20여만 명까지 이제 종사자 수가 늘었으나 이제 2020년부터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2022년 말 기준으로는 9만 2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인력난 해소가 이제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건조를 하고 있고 수주는 들어오고 있지만 납기 네. 기한을 마치지 못할 경우 이제 막대한 이제 위약금을 이제 토해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조선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조금 이제 보수적 관점으로 보고 오히려 그런 우리나라가 잘하는 LNG선 이쪽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본행제 쪽의 업체들,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기업들을 갖다가 이제 조선사에 대한 대안으로 본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사들도 뭐 나빠 보이진 않은데 여러 가지 뭐 불안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선에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 쪽을 보는 게 낫겠다. 본행제 업체들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주로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임주화 멘토하고는 해운주까지 같이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선박 수주를 새로 받아도 사실 네. 그 선박을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다 차 있는 상태고요. 그게 이제 한 3년치까지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선종별 선가가 막 크게 달라진 건 없고 그냥 동일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뭐 벌크선 8척, 뭐 여객선 한 2척 정도 그냥 한 15개 정도 전 세계적으로 수주가 있는 건데 오늘의 조선이나 해운주가 오르는 큰 이유는 중국이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조선주가 최근에 작년 이제 11월, 2월에 올랐었던 거는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가 이제 모자랄 수 있는데 너무 추울 거다.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못 오게 되면 선박으로 날라야지 않겠냐. 그래서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앞으로 준비하자. 뭐 10년 대계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움직였었던 거라면 오늘의 움직임은 중국이 최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달러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중국향으로 지금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벌크선이 큰 건 아니고 작은 거 위주로 지금 수주가 소소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수주가 들어오는 큰 이유는 중고 성과가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약간 저는 단발성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풍이 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유럽발 LNG 가스 모자라서라는 전제였었고 지금은 중국이 어쨌든 수주가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늘어나면 좀 대박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수급인데요. 제가 오늘 트레이딩을 좀 해보려고 차트를 좀 봤는데 생각보다 이전에 뭔가 시장 반등할 때 따라 올라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집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살 게 뭐 대한해운 정도밖에 없어서 트레이딩하기에는 트레이딩용으로 뭔가 대박 호조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뭐 관심 갖기에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왜 어떤 부분이 지금 해소가 안 된 거냐면 중국에서 수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뭐 우리한테도 수주를 한 건지 아니면 중국에도 지금 뭐
뭐 배를 만들 수 네네. 있는 정도의 수주가 나온 건지 이런 게 뭐 확실하게 크게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움직이지는 않고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조금 모양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한 8, 9, 10, 11, 12월 정도에는 중국에서 나오는 철강이라던가 광물들이 굉장히 비싸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어줄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한 3, 4, 5, 6월 정도면 좀 드러나게 될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그저 그냥 중국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도의 수준이므로 추이를 좀 보고 트레이딩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의 상승이 계속 상승한다기보다는 전 고점의 매물대 부근에서 한번 조정을 받고 한 보험 정도의 뭔가 확실히 정말 중국이 3개월 동안 배 수주가 좀 진짜로 늘어났고 물량도 좀 늘어났고 정말 경기의 호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향후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까? 하반기 뭐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을 봄 정도에 계획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업황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면 꼭 집어서 HMM으로 들어가 보죠. HMM의 오늘은 상대적으로 강한 거는 매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거다 이런 해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매각에 대한 이슈가 맞고요. H&M 자체로는 사실 작년 한 9월부터 좀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인 건데 회사 자체의 어떤 매출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우리가 물건을 실어서 이렇게 나갈 정도의 경기 호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H&M은 지금 트레이딩은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어떤 이 해운과 운임들 이런 것들의 움직임의 전반적인 이유는 네. 작은 중형 벌크선 수주가 조금 중국에서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달러가 약세니까 수주가 좀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가가 지금 현재 제가 늘 말씀드린 82불을 넘어가면 네옴시트를 할 수 있고 82불 밑에면은 못하고라고 얘기했던 그 유가가 72불에서 82불까지 11월부터 쭉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 80불대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난 11월, 12월에 72불이 바닥 아닐까라는 그 의구심을 내는 지점이기 때문에 바닥은 아니거든요. 바닥은 44불이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조금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오늘의 현상은 네. 이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명길 멘토께서는 아까 조선주만 얘기하셨으니까 해운주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먼저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BDI 지수를 체크하면서 보고 있는데 네. BDI 지수가 연초에 일시적으로 올랐었죠.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가 이제부터 간다라기에는 성급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호황기에 많은 이제 선사들이 발주를 해둔 컨테이너 선들이 있습니다. 이 선들이 이제부터 올 2월부터 이제 대거 투입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운임이 앞으로도 약세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향후에도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 우위 시장이 되면서 해운주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시장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MM 입장에서는 연초 대비해서 작년 연말이었죠. 작년 연말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조금씩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매도가 많았었는데 공매도에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연초에는 조금씩 올라졌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최근 오늘 오른 이제 가격에서는 HMM에 대한 이제 매각 이슈가 가장 강했다. 그리고 매각이 거의 사실상 확정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재료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 매각이 성사되거나 매각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이 점점 구체화될 때를 오히려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HMM 같은 경우는 매각과 관련된 게 어느 정도 확정될 때가 매도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도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해운주와 조선주도 움직이지만 엔터주도 괜찮습니다. 엔터주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1년 만에 가장 높은 고가를 이제 찍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주문되고 있는데 임주환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사실 엔터주는 지금 세 가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활동하고 있는 기사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지만 사실 카카오 엔터한테 인수를 될 수도 있는 그런 전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SM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좀 인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주주 행동주의 펀드에게 그냥 손을 너희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줄게라고 지금 손 들어주면서 계속 주가가 며칠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시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수만이 떠날 수도 있고 잔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카카오 엔터가 만약에 SM을 인수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면 SM에 지금 잔류하고 있는 가수들은 서랍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을 이어지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카카오 엔터가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것인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JYP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4분기 호실적 때문에 상승을 한 건데 향후 일본에서 이것만큼 콘서트를 더 땡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1팀, 2팀, 3팀, 4팀 총 4개의 팀 중에서 1팀이 박진영이 관할을 하는 거고 4팀이 알아서 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4팀이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에서 니주 판매가 생각보다 괜찮았었던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4분기가 한 1,000억 정도 벌고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 남겨서 그 전에 비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으로 가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YG엔터가 그 베이비몬스터 나온다는 이슈가 중간중간 기사가 나오고 또 영상도 나오니까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데 네. 베이비몬스터는 사실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안 하면 바로 나오는 앨범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블랙핑크가 재계약하면 좀 미뤄지고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안 하면 베이비몬스터가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정을 저희가 명확히 알 수가 없는 게 원래도 저게 한 작년 말에 나온다, 올해 초에 나온다, 올해 말에 나온다 지금 말이 많고 시점이 너무 명확치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고요. 지수 블랙핑크 지수가 이제 솔로 냈다까지가 나오면서 재계약 안 하고 흩어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세게 받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SM과 카카오엔터가 합치면 이제 하이브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들이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고 YG엔터는 블랙핑크 재계약과 관련해서 베이비몬스터가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제가 불확실하고 YG엔터 부분은 박진영이 직접 나서서 하는 부서에 있는 연예인이 뭔가 네. 우리가 생각할 만큼 뭐 커다란 신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벌이에 비해서는 그동안 진 빚이 더 많은 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상방으로 트레이딩하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JYP는 목표가는 기관이 94,000원까지 준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세 개 다 트레이딩하기엔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매출이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룹들이 새로 나오고 또는 그전에 인기 있었던 그룹들이 또 BTS처럼 해체되거나 그럴 이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양명길 프로한테도 엔터주 좀 묻고 싶은데 엔터주 증권가에서는 지금 괜찮다. 라인업들 늘어나면서 굉장히 관심 가질 만하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뭐 BTS 한 그룹만 이제 뭐 글로벌이었다 치면 지금은 많은 이제 가수들이 이제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 안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체력적인 평균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뭐 뉴진스 같은 경우에도 데뷔 6개월 만에 이제 디토라는 신곡으로 이제 빌보드 핫100 차트 안에 진입을 했고요. 뭐 태양도 바이브라는 곡으로 빌보드 핫100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이런 가수들의 경쟁력이 얼만큼 계속 강해지느냐, 그리고 이런 가수들을 갖다가 계속 양성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뉴진스나 르세라핌 같은 이제 그룹들이 나오고 나서 네, 계속 새로운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런 기록 갱신한 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월드 투어를 도는 거죠. 월드 투어를 하면서 그걸 다시 실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하이브는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지금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BTS 관련해서 이제 지인이 이제 군대를 가면서 이제 가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결국 그날이 저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결국 다른 대체 가수들이 나오면서 그 빈 공간을 커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백기도 2025년이면 거의 끝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이브에 대해서도 다시 좋은 관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과 이제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단기간에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이제 주주의 20% 순이익의 20%를 3년 동안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수만 총괄 프로듀스가 이제 단독 프로듀싱을 하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를 멀티 프로듀싱 체제로 변환을 하겠다고 하면서 뭐 이수만 프로듀서가 남아있든 남아있지 않든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SM도 이제 글로벌 그룹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제 NCT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 투어를 시작을 해서 지금 콜롬비아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소에서도 이제 그런 신규 가수들이 기존 군대를 갔던 가수들이 다시 컴백을 하면서 결국 다 모멘텀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엔터 쪽에서는 신곡이 나오거나 아니면 가수가 새롭게 컴백을 하느냐 이런 일정을 따라가면서 뭐 지금 현재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이 좀 적합한 것 같고요. 네. 사실 SM이랑 이제 YG, JYP 다 지금 당장 바로 매수를 한다면 그 관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Y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재계약 이제 우려가 있죠. 재계약을 하냐 마느냐인데 8월까지가 이제 올해 만기입니다. 만기라서 그 전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몬스터가 바로 데뷔를 할 것이고요. 베이비몬스터가 데뷔를 하더라도 YG는 다른 이제 엔터사 대비 그런 뮤지션의 층이 이제 얇아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공백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든든하게 채워줄 이제 그룹이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낮게 평가를 받아서 시총도 낮고 밸류에이션도 낮게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레이키즈가 계속 이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BTS가 3, 4년 만에 세웠던 기록을 스트레이키즈는 1, 2년 만에 갈아치웠고요. 이처럼 이 다음 새롭게 나오는 그룹들이 점점 그 앞에 있었던 기록을 빠르게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쪽 엔터 업계에서도 이렇게 한류가 더 빠르게 스며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JYP에서도 이제 스트레이키즈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제 그룹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지화 전략을 좀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현지 인력을 갖다가 데려다가 데뷔를 시켜서 네. 현재에 맞는 그룹들을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는 그거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엔터주 얘기 있으니까 게임주도 잠깐 한번 살피겠습니다. 요즘 게임주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임주화 멘토 게임주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실 어저께 엑스박스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작 게임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이번 주 초에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 겨울에 왜 저희 산타랠리 올 수도 있다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물건 잘 팔리면 네. 뭐 반도체 쪽 다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팔리기는 되게 많이 팔렸습니다. 뭐 12만 뭐 엄청 많이 팔렸는데 팔린 물건을 잘 보니까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팔린 게 콘솔 게임기, 두 번째로 많이 팔린 게 그다음 드론, 세 번째로 많이 팔린 게 맥북, 네 번째로 많이 팔린 게 다이슨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는 PC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떤 뭔가가 팔리진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산타랠리가 안 왔던 거였던 걸 기억을 해보시면 되는데 콘솔 판매량을 좀 봤더니 닌텐도가 130만 대, 플레이스테이션 5가 105만 대, 그다음에 네. 엑스박스가 121만 대, 다 하면 한 350만 대가 팔렸는데 이게 2021년 전년, 그러니까 전전년이죠. 전전년 동기 대비 한 200%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ES 가전박람회 열었을 때 소니가 나는 안경 만들 거야. 이제 그 게임도 되고 메타버스도 되고 다 되는 네. 안경 만들 거야라고 했더니 애플이 나는 증강현실, 그러니까 이제 안경을 쓰면 앞에 이제 앵커님도 보이고 앞에 피카츄도 보이는 그런 증강현실 안경 말고 그건 이제 미루고 그냥 혼합현실 안경으로 바꿀래라고 6월부터 8월 사이에 런칭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게 메타버스가 가는 건지 뭐가 가는 건지 헷갈리는 어떤 시점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콘솔 게임 관련된 신작을 엑스박스가 이제 뭐 보여주게 되면서 이 부분 게임 쪽에서는 이제 콘솔 게임의 매출액이 전전년 동기 대비 200%나 올랐다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도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안경이 나오게 되면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전제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가격을 막 되게 많이 싸게 파는 건 50%씩 할인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걸 산 사람들은 더 신작 게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새 제품들이 신작 게임 나오기 전에 보통 가장 많이 팔리기도 하고 또 그 부근에 가장 새로운 게임들이 많이 나왔었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게임주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콘솔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거는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라는 것이 2023년 3월에 이제 시연을 한번 하면서 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얘기를 하고 있는 네오위즈가 있고 그다음에 크래프톤은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나는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대박이 나진 않았어가지고 주가 상으로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트레이딩은 해볼 수 있는 영역인 지점이 된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콘솔 게임 관련주, 콘솔 게임주 어떠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는데 네. 이전에는 팔아봤자 뭐 몇 개나 팔 수 있겠느냐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장비가 팔려 있는 상태니까 뭐든 신작 나오면 일단은 붐업은 될 수는 있는 지점은 된 거죠. 그래서 게임 리포트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해는 바닥 찍고 내년에는 매우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런 부분이고요. 중간에 이제 안경이 생기게 되면 뭐 스마트 글라스라고 부르는데 그 안경이 생기게 되면 조금 더 많이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네. 그런 유사 게임들을 한번 해봤었는데 안경이 생기면 좋을 것 같은 여러 가지 게임들을 보아하니까 제가 보기엔 올 여름이 약간 춘추 전국시대의 어떤 서막이 열리는 그런 지점이 좀 될 거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들 게임주들은 한번 당분간 보기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오위즈나 뭐 크래프톤 정도 그다음에 뭐 데브 시스터즈가 쿠키런 가지고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렇게 크게 재밌을 것 같진 않고 올해는 전쟁 게임보다는 도시를 점령하거나 지역을 점령하거나 지역에 참여하거나 이런 류의 게임들이 좀 비교적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콘솔 게임과 관련된 회사들을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6월쯤이 아마도 게임주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터져 나오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VR, AR이라고 하는 이 가상현실과 관련된 기기들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 게임주는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오늘의 이슈 점검하는 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임주환 멘토 가져오신 종목 보죠. 넥스트칩 가져오셨습니다. 차세대 기술을 통한 공급망 확보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양명길 멘토는 연속적인 신작에 기대만 팸 엔터테인먼트 가져오셨습니다. 임주환 멘토 방금 전에 얘기하셨으니까 양명길 멘토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네, 팬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드라마, 영화, 음반, 외주 제작업을 하고 있는 이제 제작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겨울연가, 각식탈, 이제 쌈마이웨이, 동백꽃 필무렵, 해를 품은 달 등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드라마들이 포진을 해 있죠. 팬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대표적인 드라마 네. 이제 외주 제작사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이제 IP 확보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제작사라는 점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 외주 제작을 하고 외주 제작 대금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최근에 이제 스위트홈을 시작으로 해서 IP를 다 직접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IP를 확보하고 드라마를 제작해서 OTT에 추가 판매하는 수익을 또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방영을 했던 가우스전자 역시 이제 IP를 확보해서 이제 드라마를 제작했었고요. 이렇게 IP 확보를 주력을 하면서 동시에 신작 모멘텀까지 풍부해졌는데요. 2021년도에는 이제 펜엔트에서 드라마를 3편 제작했고요. 네. 22년도에는 한 편 제작했습니다. 최소 이제 3편 이상을 제작하는 드라마 제작사에서 22년도에 한 편밖에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밀렸던 드라마들이 이제 올해 다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작 모멘텀으로는 이제 꽃선비 열애사가 지금 3월에 자체 IP로 제작을 해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SBS 향으로 지금 130억 정도의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실적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일본 등 해외 판권이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국민 사형 투표도 역시 이제 박해진 배우 주연으로 자체 IP로 제작을 하고 있고 돌풍 지금 설경구 김희애 배우가 캐스팅되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반짝이는 워터멜론 이거 역시 준텐트폴 작품으로 국내랑 OTT 지금 판매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작으로 꼽는다면 이제 인생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임상춘 작가가 참여를 했고 이제 박보검과 아이유 이렇게 배우가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텐트폴 작품이기 때문에 이 인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대작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작품이 공개되는 모멘텀이 풍부한 만큼 그 일정을 미리 확인해가지고 그런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대응하기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목표가랑 지금 선절가 나가고 있네요. 네, 목표가는 6,550원, 손절가는 4,640원 드렸는데 지금 현재 박스권을 그리다가 잠깐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매수를 한다면 박스권 하단 부분인 이제 손절가 주변에서 한번 매수를 도전해봤다가 손절가를 이탈하면 이제 자르고 만약에 반등하면 그때부터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조정 나올 때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임주환 멘토의 넥스트 칩 듣겠습니다.
매수가는 9,070원 정도가 기관 외국인 매수 가격이랑 오늘 아침 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70원에서 한 9,300원 정도 사이에서 트레이딩을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8,900원에서 9,0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3,200원인데 한 방에 가지는 않을 거고요. 한 두세 번 잘라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처럼 아마 네.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에 상용화된 아파치 5를 공급을 한다. 근데 이 넥스트 칩이 NCN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고 전장용 반도체 설계하는 NCN의 자회사다 보니까 넥스트 칩이 하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영상 인식에 관련된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파치 5는 넥스트 칩의 ISP하고 그다음에 AI 모티브의 NPU, 그다음에 ARM의 코어를 단일화한 칩을 차세대 모양으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엣지단에서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게 움직인 건 사실 미래반도체 상장하면서 같이 움직였어요. 미래반도체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갑자기 넥스트 칩이 아침 9시 한 15분에서 한 40분 사이에 매수세가 갑자기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 물렸던 그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하고 가는 구간이 9,070원에서 9,300원 단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8,000원에서 이제 13,000원대까지 12,400원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갈 만한 류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삼총사가 오픈 엣지, 그다음에 넥스트 칩, 가온칩스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오픈 네. 엣지가 먼저 상승을 하고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를 계속 보고 있다가 넥스트 칩이 오늘 마침 미래반도체랑 같이 붙어서 움직일 만한 이슈가 되겠다라고 판단돼서 가격은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먼저 손절가하고 목표가는 말씀하셨습니다. 넥스트 칩 13,2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9,0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최근에 AI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죠. 관련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의 파트너 임주화 멘토 그리고 독립리서치 분리세 양명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